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우리 시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다큐멘터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하며 나눔을 실천해온 김장하 선생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이기에 지역방송에서 방영이 된 이후 전국방송까지 타게 됐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스공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스요금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엔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회계처리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지불한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손실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이걸 자산으로 분류해서 장부상 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해 인력 감축까지 하겠다는 마당에 장부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표면적으로 2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낸 만큼 대주주들에게 빚을 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가스공사의 대주주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라고 하죠. 배당이 현실화할 경우 서민들이 감내한 난방비 부담이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 될 텐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난방비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였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특검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천공 스승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의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거듭 제기를 했습니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관저가 될 뻔했던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이제 갔느냐 네. 이게 이제 쟁점인데 네. 일단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그 의혹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파악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해서 잘 했느니 뭐 이런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책보다는 보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돼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문제가 당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박준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의 표현을 포괄적으로 계승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의 이 제안을 수용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에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를 찾았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이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이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시작한 수사인데 그때 기소하지 그랬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회용 의원이 권오수 전 회장 선고 후에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네. 이 권오수 전 회장 재판 결과가 김건희 여사 의혹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여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뭐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 시기에 민주당이 고발해서 당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범법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인 사건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정갑 발언이 약간 좀 선택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일이 답변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히 이제 힘을 주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려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말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주말에 이제 집회를 통해서 당원과 지지자를 이제 좀 모은 거에 대해서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거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고 협박이다 압박이다라고 비판을 또 했습니다. 네. 서로 뭐 지금 공격의 지점들이 좀 다르지 않나. 이거 가지고 사실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대응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 야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 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8일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만큼 원내 과반의석을 가진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코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요, 아주 닦으셔도 돼요. 제가 드리고. 코가 계속 나와요. 네네, 이거 여기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탄핵 요건에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이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다.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에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묵살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놓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거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행안부 차관을 실무형 관료인 현 한창섭 차관에서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민주당이 그것도 발의를 했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보고까지 됐기 때문에 8일 본회의 때 그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틀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상 뭐 하루 반, 이틀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서로 협의할 여지는 없습니까? 협의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실세형 차관 교체 방안도 이 실세형 차관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검사 출신도 지금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일부 보도가 나왔거든요. 검사 출신은 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가 정지가 되면 차관이 그거를 대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차관을 대행하는 사람도 민주당이 굳이 이제 좀 흔쾌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차관을 굳이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다라고 일부 보도가 나왔거든요. 국민일보의 보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네. 고려를 하면은 좀 이 정면 충돌의 가능성들만 서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좀 협의가 될지 그건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국민일보 보도 인용하셨지만 그 보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차관은 그러면은 지금 행안부 공무원이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할 만한 차관을 임명해서 실세로 만들겠다. 이 맞대응 치고는 조금 좀 글쎄요. 이전에는 보기 어려운 모습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행정대 집행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주말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제 설치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서울시는 오늘 이제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를 해달라라고 통보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다시 이제 2차 계곡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막, 의자, 영정사진 등의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했지만 현재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를 해라. 그리고 이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담겨 있는 그런 계곡장이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게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를 하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거고 모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일단 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하고 유가족들은 이 개거서를 읽지 않은 채 뒤집어 찢는 등의 반발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네. 분향소에 난로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유족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제지를 했거든요.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유가족 및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정문 현관 앞에 좀 주저앉아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몇몇 유족들을 실신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좀 충돌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당초 이태원 녹사평역 근처에 그 분향소를 설치하는 문제, 추모 공간 설치하는 문제가 이미 거론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서울시하고 유족들이 맞부딪히는 상황이 온 건데 지금 왜 서울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원칙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광장의 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법으로 이제 시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허가를 사전에 요청하면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 시민 간 충돌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허가를 또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녹사평역의 경우에는 예. 지금 서울시가 이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 공간으로 제한한 그런 상황인데 유족들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서울시 입장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하 4층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볼 때 이게 지하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좀 예. 안 보이는 데 있으라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방식으로 과연 추모가 되겠느냐 이런 입장이어서 서울시와 유가족들의 입장은 상당히 이제 좀 평행선을 또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지금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주변에 뭐 일종의 이제 2차 가해처럼 보수단체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모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걸 못하게 좀 막아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 이른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 옆에서 이 모욕적인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여는 등의 2차 가해로 이 추모 감정이 훼손됐다라면서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을 이제 신청을 했던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법원이 결정을 한 건데요. 일단 법원은 이태원 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유가족들이 또는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애도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연대의 경우에 분향소가 설치되기 전부터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고 또 정상적인 집회를 이 집시법상의 정상적 집회를 진행을 한 것인데 반면에 유가족 측은 구청이나 경찰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설치했다. 네네. 그래서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이제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 그리고 주장한 어떤 발언 등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한 비판이지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이 신자유연대 측의 주장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행동이 유가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추모 감정 등의 인격 추구권이 집회 자유보다 절대적 우위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가족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하는 문제를 만약에 법적인 뭐 법원으로 가져가면 또 어떤 판단을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 사이에 지금 뭐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오늘 일정 취소하고 좀 뭐랄까 안철수 의원 자체가 자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말부터 이제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을 해서 네.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제 나온 보도인데 최근 참모들에게 이 윤핵관이라는 말은 당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 쓸 말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또 대통령 주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핵관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욕보이려는 표현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도 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결국 이 대통령을 주변에 마치 휘둘리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긴 이런 어떤 용어이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안철수 의원이 윤한연대를 내세우면서 이 당권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라고 하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당원 간담회 등에서도 계속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같은 급이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같은 동격이냐? 그렇죠. 그런 반응도 있고 또 지금 경제와 안보 상황이 막중한데 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 아니냐. 이 돌을 넘은 물의 극치이다.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언론에 했다는 얘기를 보면은 예. 안철수 의원이 뭐 과거에 뭐 이 인수위원장 할 때 24시간 이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출근 안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네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을 제안도 했는데 네. 그걸 다 거부해서 공동정부를 또 사실상의 의의를 훼손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예. 그런 걸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이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3선 의원이 되는 뭐 편한 길을 가더라.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거취에 대한 의사표명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에 배경 이런 것들의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 관계자쯤 되면 최소한 수석 이상급이 얘기했다 이렇게 또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진복 정무수석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만나가지고 사실상 뭐 이거는 뭐 익명 보도라고 치지만 이진복 수석의 말은 실명으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진복 이 정무수석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장들이 나오는데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핵심 관계자 수석급이냐. 사실 더 높은 관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중이 거의 100% 실리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관계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뭐 관계자다 정무수석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색깔론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 발로 TV조선이 보도를 한 내용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TV조선이. 네. 이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 의원이 신영복 교수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힌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미리 알았다면 대선 때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신영복 이 교수의 사망 당시에 조문을 가서 뭐 이 맑은 분이다, 진실한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과거 안철수 의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데 대해서도 국정 철학과 상반된 기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보도가 이렇게 됐는데 네. 이 정도의 판단 그리고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인용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TV조선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색깔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예. 채널A의 경우에는 지난 3일에 친윤 진영의 한 여권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민주당이나 종북좌파, 민노총 같은 반윤 세력이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안철수 의원 띄우고 있다. 이렇게 보도도 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친윤 대 반윤도 아니고 친윤 대 종북 세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에다가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반대한 사람, 잘된 일은 자신의 덕이고 잘못된 일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고해 선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 신영복 이제 교수 얘기를 언급하면서 공산주의자 발언을 뭐 했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김일성주의다라고 김일성주의. 예. 네. 근데 그거랑 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당내 후보 단일화까지 했고 그리고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당내에서 비난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데 예. 안철수 의원의 문제는 종북이 아니고 좌파도 제대로 안 하고 우파도 제대로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종북몰이로 선거판 희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페이스북에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심지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여러모로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예정됐던 일정 다 취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를 진행을 한 후에 오후에는 우리 KBS 1TV의 사사건건 대담에 출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아침 라디오 인터뷰만 진행을 하고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이후 일정을 수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상황 점검 및 전국 구상을 위해 조정됐으면 알린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윤한연대 표현은 대통령실이 불쾌해한다면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걸 봐서 대통령실과의 정면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위를 좀 낮추려는 그런 네네. 어떤 일정 취소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가족여행지인 강릉까지 찾아가가지고 뭐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닐까 싶은데 김기현 의원은 최근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집에 가서 좋은 대화 나눴다. 이 얘기를 페이스북에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용산 집에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가족여행을 나경원 전 의원이 강릉에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우리 함께하자, 연대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성명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일부도 나경원 전 의원을 이 동작구 사무실로 찾아가 가지고 30분간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라는 게 초선 의원들의 어떤 전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도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또 어떤 손길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빗대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가해를 해놓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제가 말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어른한테도 어른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하며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김장하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 이유도 이 때문일 텐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진주의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기록한 김주환 기자 연결해서 김장하 선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방송이 된 이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반응 혹시 실감하고 계십니까? 네, 여기저기서 강의나 북토크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SNS 반응도 제가 보고 있고요. 방송이 나간 직후 김장하 선생님과 혹시 연락하셨습니까? 어떤 반응 보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두 번을 만나 뵈었는데요. 네. 선생님은 그냥 덤덤한 반응이었고, 뭐 잘못됐거나 수정할 부분은 없냐 이렇게 여쭸더니, 예. 그건 작가와 PD의 영역이지 내가 뭐라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김장하라는 분이 어떤 그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김장하 선생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인간 김장하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19살에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해서 20살부터 작년까지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해 온 분이고요. 네. 한약방에서 번 돈으로 28살 무렵부터 주변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해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예. 그리고 문화예술,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체와 사람을 지원했고요. 직접 형평운동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차별철폐, 평등 세상 실현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고등학교를 설립해 7년간 운영하다가 학교가 기반을 잡자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신 분입니다. 또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건립, 또 남성문화재단을 통한 가을문예, 진주문화를 찾아서 뭐 출판물 발간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한약방 3층 낡은 집에 살면서 평생 자가용 승용차를 갖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일체 언론에 알리거나 드러내지 않고 해온 분입니다. 한약방을 운영하셨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시민단체들도 분야도 여러 분야고 지역 주간신문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계속 후원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예. 이거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게 원래 사실은 좀 갖고 계신 돈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한약방에서 번 돈을 다 그냥 기부하신 겁니까? 예, 오로지 한약방을 통해서만 들었는데요. 예. 워낙 그 좋은 약재를 쓰는 데다가 예. 가격이 다른 한약방이나 한의원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많은 환자가 몰려가지고 또 명의로 소문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에 아주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800제를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가고 또 그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되게 정직하게 한약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온 것 그 번 돈으로 전부 다 사회에다가 기부하시는 기부를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랬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를 정해가지고 기부를 한다거나 대학에 기부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김장원 선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지역사회 전체에 기부했다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네. 이런 방식의 기부를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장학금도 했고 대학에 기부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피난 시설을 만드는데 예. 그 결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고 진주 여성단체에서 매년 그 여성 평등상을 주고 있는데 예. 그 기금 조성에 계획을 내놓기도 했고 또 이분이 1944년생이시거든요.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80인데 이분 나이에 그 호주제 폐지 운동에 직접 수행 운동에 나서기도 하고 예. 이런 여성 운동에도 힘을 보태 주셨던 그런 어른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면은 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잖아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언론이 취재도 하고 또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언론 취재도 극구 사용하셨다고요? 예, 이분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언론 인터뷰는 전혀 안 하시고요. 예. 그 보통 또 장학금 지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을 모아서 장학 정서 수여식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 장학금의 특징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회성으로 한번 전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 심지어 고등학생들한테는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 취재를 극구 사용하신 분이 예. 김장원 기자가 이번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안을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 2015년 제가 풍운하 재행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 책이 나온 뒤에 김장원 선생님을 따르고 근무하는 주변 사람들과 작전을 짰죠. 그분들이 김장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 김주환 기자를 부를 테니까 거기 와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대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10수차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선생님이 자신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 또 도움을 받았던 단체와 그분들의 주변 인물들의 하나하나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100여 명을 취재를 하셨어요? 이분을 네. 하면서 이 보통의 품으로는 하기 힘든 일인데 취재 과정에서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예, 보통 기자가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면 예.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취재에서는 처음에는 경계하다가도 김장하라는 이름만 나오면 모두 한결같이 그런 분은 알려야지, 기록해둬야지 하면서 모두 협조적으로 나왔고요. 예. 물론 의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워낙 자신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취재를 허락했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혹시 사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 있으세요? 예, 모든 분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예. 특히 김장원 선생님이 처음 한약방을 열었던 경남 사천 스끌이라는 마을에 찾아갔을 때 네. 우연히 만난 강남선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예. 바로 선생님과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는데요. 그분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의외의 정보를 많이 얻었고요. 예. 또 취재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도 여럿이 되는데요. 그렇게 또 한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또 연결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또 퍼즐을 맞추듯이 또 모자이크를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김장원 선생에 대해서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김장하란 분을 바라봤을 때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시는지 기자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에 대해서는 생불, 보살,
이 시대의 예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은 보통 여러 단체를 도왔지만 되게 뒤에서 조용히 돕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단체만은 본인이 직접 이사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차별 철폐 인권 운동을 벌이는데요. 그게 바로 행팽운동 기념 사태였습니다. 네. 행팽운동은 100년 전인 1923년 진주에서 시작된 백증 해방 신분 철폐 운동이었는데요. 예. 그 운동을 이끈 분이 백촌 강상호라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천석군의 아들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행팽운동에 쏟아붓고 돌아가실 때는 빈털터리였거든요. 예. 저는 김장하 선생님이 그 강상호 선생님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3660님께서요, 청취자분께서 진주 시민입니다. 남성당 한약방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가 시사에 소개되어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또 의견 네. 주셨는데요. 지금 한약방은 그만두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작년 5월 말에 문을 닫았는데요. 예. 60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문을 닫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을 그렇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김없이 앉아서 아픈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맥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또 돈봉투를 건네시고 이렇게 한 세월이 60년이었거든요. 네. 이제 저는 그 선생님이 그 감옥에서 해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제목이 어른 김장하잖아요. 예. 이 어른의 정의는 뭘까 궁금하거든요. 예, 다큐 제목은 어른 김장하고요. 예. 제가 쓴 책 제목은 졌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지적인데요. 예. 김장하 선생님은 졌으면 그만이지라는 말처럼 도움을 줬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준다거나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금도 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성찰하며 성장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공부를 멈추고 성장을 멈춘 사람이 꼰대고 또 끊임없이 성장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쉬운데요. 김장원 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마음에 남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왠지 뭉클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네. 김장 기자께서 보시기에 평범한 사람을 지탱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돌아가신 재행국 선생님도 생전에 늘 소박하고 시세하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요. 예.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후속 취재를 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이게 다큐와 책에서 담은 것은 김장하 선생님이 해온 일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에 대한 취재와 기록을 당분간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 김장원 선생의 삶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취재를 많이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완 기자였습니다. 혹시 쥐와 고양이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이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쥐와 고양이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네. 다르다. 오늘 책 내용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만화와 관련돼 있는 얘기예요. 근데 쥐와 고양이와 만화하면 다들 톰과 제리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만화책은 맞습니다. 네.
이러면 또 슬램덩크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아직은 아니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만화라고 하기엔 또 억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이 작품은 타임지나 또 워싱턴 포스트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래픽 노블이다라고 꼽는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술을 넘어서 좀 명작이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풍기는 책인데요. 네. 아트 슈피겔만의 쥐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책은 무려 14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컷 한 컷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구상하고 스케치하고 그래서 완성된 만화인데요. 이 작품은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퓰리처상을 받은 만화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한데요. 바로 유태인 학살에 관한 고발이거든요. 근데 그래픽 노블 네. 이건 어떤 장르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림 그래픽과 노블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가져왔어요. 네. 약간 또 있어 보이죠? 예.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는요. 1978년 미국의 작가 윌 아이스너가 만화에 대한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 표지에 사용하면서 알려진 용어입니다. 일반 만화보다는 좀 철학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요. 복잡한 이야기 구조나 뭐 작가만의 개성적인 화풍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월간지 등에 짧게 연재된 그런 만화 말고 주로 페이지 수가 많고 스토리 완결성을 가진 그런 단행본 형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 아트 슈피겔만의 쥐가 1992년에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고요. 예. 2018년에는 미국 작가 닉 드로나스의 사브리나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픽 노블의 어떤 작품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초현실주의화가 달리 있죠. 네. 막 시계 녹아내려 예, 있고 예. 코끼리 막 그 다리 긴 그 달리 살바토르 달리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와 같이 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OTT 채널에서 데스티노라는 작품을 지금도 그 달리가 작업한 작품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퓰리처상 말씀도 하셨고 맨부커상도 얘기하셨지만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르로 취급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쥐의 스토리는 어떤 걸 소재로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게 유태인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인데요. 인물들의 묘사가 좀 우화적입니다. 예. 유태인들은 쥐로 독일인들은 고양이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 친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예. 네. 아니 뭐 당연히 그때 독일인과 유태인들은 그렇고요. 예. 폴란드인들은 뭐 돼지, 미국인들은 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작가의 아버지인 블라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예. 유태인이신데 이 아냐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블라덱도 성실했고 아냐의 집이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매우 예. 평온하고 부유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래서 예. 블라덱이 폴란드군에 징집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포로가 되어서 고초를 겪다가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나치가 점점 승기를 잡아가면서 유태인들을 본격적으로 잡아가고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블라덱 집안도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결국 걸리게 되어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1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아우슈비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수용소의 처참한 생활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이루어졌던 비인간적인 일상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나중에 독일의 항복으로 수용소에서 나와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 아내인 아나와 재회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좀 평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책은 그 안에 개별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탄압받던 모습이나 수용소의 생활 같은 것들을 보아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액자식 구성으로요. 주인공 블라덱이 작가인 아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아트 슈피겔만이거든요. 네. 아들한테 이런 수용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공 블라덱의 현재의 모습도 나오는데 현재는 부자 관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와 이 현실이 교차되면서 나오는 갈등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서 돌아온 아버지하고 네. 그 아버지 이야기를 그리는 작가 아들 사이가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 얘기를 전하는데. 예. 근데 부자 관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트 슈피겔만이 바로 이제 아들로서 이걸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 아버지의 인간적인 결함이라든가 아버지의 껄끄러운 관계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묘사가 다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꼰대력이라고 하죠. 이것만이 정답이야.
이런 것들을 아들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고발이나 영웅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그냥 풀어놨다고 하면은 네. 이거 우리 이야기처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약간 위인전 같은 느낌, 그렇죠. 역사의 한 네네. 페이지를 기록하는 정도 수준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 네.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 뭐 이런 네. 것들을 넣으면서 네. 저도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한국에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많죠. 보통은. 네. 근데 지금 유대인 학살을 다룬 거 있잖아요. 네. 내용이 조금 무겁고 어둡다고 하셨는데 네. 좀 그 학생들 아이들 특히 읽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 등장 인물들이요 동물로 묘사가 되어서 네. 약간 우화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는 있고요. 예. 국적별로 동물을 다르게 그리기도 하죠. 뭐 유태인은 쥐로 묘사가 되지만 수용소의 참상도 나오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주인공인 블라덱의 활약이 더 드러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재치를 발휘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빼고 보면 되게 슈퍼히어로 같은 영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 슈퍼히어로라기보다는 예전에 또 맥가이버라는 예, 그 예. 미국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예. 폭력을 쓰지 않고 머리를 써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는 예.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자면 일견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뭐 만화가 그래픽 노블 작가라고 한다면 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로 쓸 수 있잖아요. 캐릭터를 사람으로 네네. 그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동물에 비유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등장인물들을 동물로 그린 건요. 네. 그래야지 오히려 인종적인 편견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치주의자를 고양이로 또 예. 유태인을 쥐로 폴란드인들을 돼지로 비유를 했는데 예. 근데 사실 어떤 인종 간의 그런 얼굴의 차별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일인들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그 인종은 이렇게 생겼어라는 차별점이 오히려 드러나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동물로 그리는 것이 그런 인종적인 편견이나 지향점을 좀 이렇게 딱 차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동물이라는 게 꼭 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향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작가의 아내는 프랑스와주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럼 프랑스인이면 프랑스인으로 묘사가 돼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은 남편과 동일시대거든요. 홀로코스트의 그런 참상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래서 이 와이프는 생쥐로 묘사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향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데 쥐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유태인을. 우리식 동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면 좀 네.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미키마우스가 나오기 전까지 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혐오 동물인 건 맞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유태인 이 독일과 유태인 사이의 그 일종의 풍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1930년에 독일 포메라니아지의 신문 기사에서 미키마우스에 대한 비난이 실렸대요. 더럽고 우물투성인 해충, 동물계 최강의 세균 보유자가 이상적인 동물이 될 수 없는 모든 명예로운 청년들, 유태인의 만행을 타도하라, 미키마우스를 타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요. 유태인을 미키마우스에 비유를 했던 거군요. 그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오히려 쥐를 함으로써 그런 풍자가 되어버린 거죠. 또 홀로코스트 참상을 다룬 뭐 영화나 소설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아투 시피겔만의 쥐 다른 작품들과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저는 제일 좋은 게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단순화시키지 않았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들이요 무조건적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해서 보기도 힘듭니다. 단순하게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이기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예. 때로는 선도 되고 악도 되는 복합적인 인간이 전쟁이란 지옥에서 생존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인간을 선과 악이 아닌 그냥 인간 자체에 집중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성이란 과연 뭐지? 뭐 이런 거죠.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거창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만큼 자신도 존중받는 것이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존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란 극한 환경은 단순히 존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혐오와 차별 같은 인간의 악함을 끌어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전쟁 겪어서 힘들다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좀 좋은 소설인 좋은 그 그래픽 노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렵다. 다 네. 뒤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로 전개된다는 건 그들은 원래 악하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네. 악을 치부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세계 정복하는 악당들이요. 세계 정복하려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계 정복이지 이유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냥 되게 이분법적인 구도인데요. 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은 게 대표적으로 주인공인 블라데 캐릭터가요.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웅이잖아요. 네. 이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따라서 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결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팍한 성격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 거의 그 아우슈비츠에 살아남는 거 보면 히어로에 가까운데 네. 현재를 살고 있는 생활인으로서는 그냥 이상한 노인이에요. 물론 소용수의 경험들이 그런 성격으로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이 사람은 그 인종차별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인종차별자예요. 그래서 흑인들한테 검둥이라고 막 모욕을 가하고 제 옆에 있으니까 나 내 거 훔쳐갈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지갑도 탁 그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인종차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굉장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선과 악이 좀 뒤섞여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용하시는 거지만 한나 아렌트 뭐 사회학자의 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얘기가 자꾸 생각이 네. 나는데요. 끝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만화 형식이고요. 이야기도 흥미로워서 사실 매우 무겁고 슬픈 이야기인데도 빠르게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역사도 어쨌거나 우리 인류의 역사잖아요. 네. 사람의 역사니까요. 그런 역사도 직시해야 그것을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끔찍하다고 피하지만 말고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좀 읽을만 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버겁더라도 네.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네. 어찌 보면 홀로코스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거기 밑바탕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사고나 이런 게 깔려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2225님께서요. 벽돌 깨기 소개된 책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사피엔스, 총균색, 코스모스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시안 작가 영향력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주경야독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제주도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비가 더 내리겠고 경남 남해안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늦은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호남 지방,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5일 오전 사이 영동과 충청도 남부지방에 다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겸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 높겠습니다. 대구 영하 1도, 서울 광주 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평년보다 3도에서 8도가 높겠습니다. 인천 7도, 서울 세종 10도, 대전 11도,
대구, 제주 12도, 광주, 부산 14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중서부와 호남, 대구는 하루 종일 나쁨이나 매우 나쁨, 영동과 울산, 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1.9도, 습도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주말 뒤끝마다 몰려오는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틀 새 불어난 허리살이 만져지거나 주중에는 여유가 있었던 바지 허리가 바짝 조이는 느낌이 들 때마다 주말이라고 너무 긴장을 풀고 먹었구나.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면서 느슨했던 긴장의 고삐를 다시 쬐곤 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차다. 매주 이런 감정의 기복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연예인들의 소식 먹방 소식은 신선함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한 끼로 라면 한 상자를 끓여 먹는 폭식 먹방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을 갖고 있던 터라 바닐라 라떼로 한 끼를 해결하고 비빔밥 하나를 3끼에 걸쳐서 먹는 유명 연예인의 소식 먹방은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식문화로 받아들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온라인에서는 소식자가 되겠다며 극도로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려고 시도하는 글이나 40kg 소식자가 먹는 법 같은 일반인의 동영상이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소식 콘텐츠가 식이장애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기 시작한 건데요. 예를 들면 소식 먹방을 보면서 저렇게 먹어야 마른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저렇게 적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와 자신의 음식량을 비교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창 클라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의 줄임말인 뼈말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나침과 아니함, 이 둘 사이에 적정한 수준을 맞추는 게 어쩌면 인생이 아닐지, 주말과 평일 사이, 과식과 폭식, 소식 사이, 육식과 채식 사이,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우리는 우주보다 더 넓어 보이는 이 간극 사이에서 적당한 어느 지점을 찾기 위해 또 적당히 힘 조절을 해야겠다 마음을 한번 다잡아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We are searchlights we can see in the dark. We are rockets pointed up at the stars. We are billions of beautiful hearts. And you sold us down the river too far. What about us? What about all the times you
want to be sold. We are children that need to be loved. We were willing, we came when you called. But man, you fooled us. Enough is enough. Oh, what about us? What about all the times you said you had the answer? What about us? What about all the broken happy ever after? Oh, what about us? What about all the plans that ended in disaster? Oh, what about love? What about trust? What about us? What about us? What about all the plans that ended in disaster? What about love? What about trust? What about us? Sticks and stones, they may break these bones, but then I'll be ready. Are you ready? It's the start of us waking up. Come on, are you ready? I'll be ready. I don't want control, I want to let go. Are you ready? I'll be ready. 'Cause now it's time to let them know. You're ready. What about us? What about all the times you said you had the answer? So what about us? What about all the broken happy ever after? Hey, what about us? What about all the plans that ended in disaster? Oh, what about love? What about trust? What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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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의 What About Us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6220님께서 주말 동안 과식에 실컷 잠자고 늘어난 모습에 이건 아닌데 하고 있는 제 얘긴 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적당함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두기 또한 쉽지 않고요. 잠시 적정선 적당히 생각해보며 미소 지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웃음 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5521님, 항상 이슈 메이커들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폭식과 극소식, 이런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잖아요. 이렇게 또 의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혹된다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현혹이 돼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전문가들 중에서 일부는 미디어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유행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금방 소멸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적정한 선을 찾으려고 개인적으로 나의 몸과 나의 주변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뭔가를 하더라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해상에서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33명이 구조는 됐는데 9명은 실종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5명이 선체에서 발견됐어요. 예. 지금 신안 바다에서 어선인 청보호가 뒤집혀진 지가 지금 사흘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은 구조가 됐고요. 네. 5명이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수색 작업은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오늘 새벽에 기관장 김모 씨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5명의 실종자를 발견한 상황이고 4명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된 실종자분들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돼서 대부분은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침실을 비롯해서 선체 내부에서 다 발견이 됐고요. 그 침실이 물이 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기관실 바로 위쪽에 있었는데 네. 다른 선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마 일부 실종자들은 기관실에서 배수 작업을 하다가 실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은 실종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인데요. 야간에도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견된 선원 중에서 60대 기관장을 비롯해서 모두 다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처 배 안에서 빠져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구조와 인양 작업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우선은 일단 사고 지점의 물살이 생각보다 거세서 인양 자체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밤새 이제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인양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낮에 선체하고 크레인의 고박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인선이 사고 해역에서 18km 떨어진 신안군 대여사도 근처로 사고 선체를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내일 새벽 한 5시쯤 되면 도착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현장 상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인양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배 안에서 실종자가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체 내부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나머지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고 지역의 물살이 지금 거센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쉽지 않은 보통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실종자를 수색할 때 인양하는 과정에서 옮겨야 되잖아요, 배를. 근데 실종자들이 유실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게 우선은 기상경고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요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구멍이 나서 배가 전복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었잖아요. 예. 애초에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공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해역으로 우선 이송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배 건조한 조선사 쪽에서는 물이 셀 리가 없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네. 사고 원인이 뭔지 좀 이거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이제 파공이 있어서 뒤집혔다. 파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럼 배가 오래됐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배가요. 진수한 지 1년도 안 된 신형입니다. 그리고 청보호가 인천 중구청에 어선 등록을 한 게 작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신형 배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의문점은 배 바깥 바닥에다가 페인트 칠한 수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진수한 지 1년도 안 된 배가 왜 도색 작업을 했으며 바닥에 그런 걸 했을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한 거고요. 또 구조된 선원들이 물이 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술이 돼서 물이 샜다고 알려진 곳이 어디냐면 침실하고 기관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해경에서 배 바닥 측면에 보니까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배 전문가들은 외관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지금 외관으로 봤을 때는 파공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확인이 어려운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저는 이제 완벽하게 방수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 구조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관실 근처에 배의 무게를 조정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평형수.
그다음에 소하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배관들이 있는데 이 배관들 중에 배관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요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관을 잠그는 밸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밸브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뭐 외관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에 이 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샜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밸브가 안 잠겼을 수도 있고 밸브의 부품들이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해경에서는 기관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CCTV를 복원을 해서 분석을 하고 정밀 감식을 해볼 예정인데 이날이 풍속도 별로 세지 않았어요. 초속 1m 안팎이 불었고요. 예. 바다가 나간 지 1년도 안 된 최신 어선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중선체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상사고가 발생할까 봐. 예. 그리고 바닥하고 측면의 강판 구조가 이 빈 공간을 남겨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바깥에 파손이 됐더라도 물이 들어오면서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뭐 집에 이중창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구멍이 나더라도 배가 이렇게 침수되거나 10분 네. 만에 배가 이렇게 전복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원인이 배가 전복될 만큼의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건 예. 아마 배를 인양을 해봐야지 알겠네요. 그렇죠. 일부 네. 보도에 의하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도 약간 기울어서 출발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신 분들도 있어서 네. 실제로 인양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지금 튀르키예에서 전해진 지진 소식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사망자 숫자가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네. 수백 명 수준에서 지금 벌써 1,800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강진 때문에 튀르키예 사망자 1,000명 그리고 시리아에서 약 8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나 세제르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장이 튀르키예 10개 지역에서 1,014명이 사망했고 7,000여 명이 다쳤고 2,824개의 건물이 붕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통령이 앞서서 밝혔던 사망자 숫자는 284명이니까 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쪽 지역에 통신도 많이 끊겨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집계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 확인된 사망자 숫자만 아마 이 정도이지 않을까. 그리고 새벽에 튀르키예 남부에 7.8의 강진이 덮친 거잖아요. 예. 지금 확인된 사망자만 이 정도가 되고 건물 잔해가 이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잖아요. 예, 통째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튀르키예에서 이런 지진이 84년 전에 있고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희생자가 3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에 준하는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진이 오히려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규모 7.5의 여진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네. 지금 이게 새벽에 발생을 한 데다가 4.0 이상의 여진도 최소 18번 이상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진이 잇따르면서 낡은 건물을 주저앉게 되면 그렇죠.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계속 흔들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참 걱정인데요. 네. 지금 그 지역이 튀르키예에서 동남쪽 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리아하고 이제 국경하고 아주 가까운 곳인데. 가까운 곳이죠. 근데 여기가 뭐 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전쟁도 많았고, 네. 이 전투도 많았고 이런 지역이라서 네. 막 피난도 많이 갔던 지역이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시 지진이 덮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우선 날씨가 좋지 않아서 폭우와 추위 때문에 구조작업 자체가 더딘 상황이에요. 군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다 모여서 구조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폭우와 추위 때문에 구조작업이 지금 더딘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악천후 때문에 운행이 취소가 되고 있으니까 피해 지역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이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들도 일부 있어서 거긴 또 의료시설 같은 게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지금 사람이 꽉 찼다고 하거든요. 이 보도를 보면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전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부 손상이 심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진도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지만 그만큼 손상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아예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대다수가 지진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비연성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여기가 전 세계에서 지진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그 주변 지역의 규모 6.5 이상의 지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 여기가 우리 이제 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그리고 아나톨리아판 4개의 판이 여기에 모이거든요. 예. 충돌을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죠. 예.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도 동아나톨리아 단층대에서 발생한 건데요. 여기는 언제 강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지진이 파괴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폭발 위력으로 환산하면 TNT 500메가톤급인데 예. 이것도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렇죠. 히로시마 원폭의 3만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3만 배요. 3만 배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이런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도 아닌데 위험한 지역인데다가 여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여진이 다른 단층을 이 판이 4개가 합쳐진 곳이니까 자극을 해서 다른 지역에 또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예. 지금 그 가지안테프 주변에서 네.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일부러 그 지도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이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힘들겠구나. 더 이번에 사람들의 피해를 더 많이 입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유독 피해가 큰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이 충돌하는 곳이기도 하고 지진이 네.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내전에 시달린 곳이고 네, 이게 통제불능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안 좋은 것만 다 겹친 거잖아요. 또 하나 발생한 시각도 문제가 있어요. 새벽에 지진이 발생을 했으니까 네. 사람들이 빨리 대피를 못했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도 12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네. 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난민이 400만 명. 그리고 튀르키의 가지안테프와 인근 지역에는 360만 명의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걱정됩니다. 우리 교민 피해는 혹시 있습니까? 근데 알려지기는 튀르키예 남부에 한 100명 정도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일이 다 접촉을 했는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다만 일부 건물이 붕괴하거나 담벼락이 무너져서 재산 피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7.5의 여진이 발생한 데다가 84년 만에 대지진이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전기가스 공급이 끊긴 상황이어가지고 네. 대피소에 지금 대략 대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마실 물이나 이후에 다른 공급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고립되거나 어디 갇혀 있는 경우에도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 구조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되네요. 네. 여진이라도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진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군대 내 가혹행위 얘기가 나와요. 네. 육군 부사관이 전동 드릴로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어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군사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난 3일에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A 하사가 전동 드릴을 B 병사의 팔에 대고 작동을 시켜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5일 날. 예. 사건은 3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건 당시에 이 A 하사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B 병사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동 드릴을 가지고 이제 부대 식당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병사한테 뚫릴래 풀릴래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병사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영문을 모르고 그냥 풀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빨리 여기를 이제 벗어나고 싶으니까. 네. 그랬더니 전동 드릴을 병사 팔에 대고 순간적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근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 그 전동 드릴 날 때문에 옷이 찢어지고 사진을 보니까 상처가 깊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직후에 그러고 나서 이 하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예. 그리고 현장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부소대장한테 사건을 보고를 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분리가 된 상황이고 군사경찰도 관련 사안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2시간 전에요. 다른 사람의 우유를 먹었다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다라고 예? 피해 병사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부사관이요? 예. 그리고 가해 간부가 병사를 찾아와서 부대에서 놀림감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담을 주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과연 사고가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납득이 잘 안 되네요.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 장난기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 이럴래? 뭐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할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직접 가서 그걸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네.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연일 경찰의 주치자 대응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네.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월 29일 오전 2시 2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의 계단에 술 취한 남녀가 누워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119 구급대가 가보니까 함께 있던 여성을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냈고요.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맥박하고 혈압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이 없었답니다. 네. 그래서 2시 30분쯤에 구급차로 창원 중부서 신월지구대 인계를 했는데요. 지구대에 있는 탁자에 엎드려서 이 남성이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네. 4시 49분쯤 시간이 좀 지났죠. 갑자기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져서 지구대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일으켜가지고 앉은 다음에 찰과 상황을 확인하고 119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곧 119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동방맥박 혈압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소견을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시 55분쯤에 돼서야 어머니와 연락이 된 거예요. 이 남성에. 예. 그래서 6시 27분경에 어머니한테 인계를 했는데요. 집에 가다 구토를 한 거예요. 이 남성이.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경찰하고 소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구대에 있었던 경찰 14명과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예. 남성이 넘어졌는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가족한테 연락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졌다라는 게 이 가족들의 주장인데 경찰 관계자는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는 주치자를 현장에서 집에를 보내거나 예. 지구대에 왔을 경우에는 보호자한테 인계하는 게 보통인데 이 남성의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혼자 살고 있었고 휴대전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옷에서 스마트 시계를 발견해서 가족한테 연락할 수 있었는데 구급대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죠. 네, 구급대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네, 그래서 의문인데. 지구대에서 좀 더 빨리 가족을 찾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이제 동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네네. 얘기도 있고 이번 주치자 문제도 지금 벌써 여러 건이 얘기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경찰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네요. 대책 네. 마련에 나섰어요. 예,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주취자 보호 조치 개선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요. 기자간담회 때 윤익은 경찰청장이 치안상황관리관을 팀장으로 실무자랑 외부 전문가,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경찰관분들은 의학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지식이 부족한 형제 경찰관이 단독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치자 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지자체와 소방 등의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만약에 의식이 없는 만취자나 치료가 필요한 주치자들은 지자체랑 의료기관이 함께 연계를 해서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에 인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인계를 못한 경우에 그다음엔 보호할 시설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주치 상태가 심해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는 119 신고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한 해 100만여 건이라고 하네요. 하루에 뭐 1000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약간 이제 일선 지구대나 이런데 사람을 범죄인을 잡았을 때도 일종의 창살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임시로 유치시키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인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치자를 어디다가 지구대에도 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이것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현장 경찰관에다 모든 걸 맡기는 것보다는 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아 보입니다. 네,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논란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벌써 40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부터 미국 총기 사건 때문에 아주 떠들썩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21일이었어요.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 있는 한 댄스 교습소에서 베트남계 미국인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때 11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네. 이 범인이 그 당시에 대용량 탄창이 달린 권총으로 총알 42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에는 샌프란시스코 남부 도시 이제 외곽 쪽에 있는 버섯 농장 두 곳에서 또 중국계 미국인이 총기를 난사했어요. 예. 여기서 7명이 숨졌습니다. 이 범인이 나중에 진술을 했는데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장 관리자가 파손된 지게차 수리비로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저녁에 오클랜드에 있는 주유소에서도 총격전이 일어나서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달 31일에는 플로리다주 중부에 있는 소도시에서 괴한 4명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4명이 일제히 창문을 내리면서 인도 방향으로 동시에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시민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현지 경찰서장은 우발적 행동으로는 볼 수가 없는 행동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 달 1일에는 메릴랜드주에서 시내버스에서 이제 다른 승객하고 다툼을 벌이던 한 남성이 그 사람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니까 따라가서 다리에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뜨렸고 이후에는 이 남성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마구 총기를 또 난사를 한 거예요.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주요 도시에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고 지난달 24일에도 워싱턴주의 편의점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지난달 24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40건에 달하게 된 거예요. 예. 이 단체가 정의하는 총기 난사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4명 이상입니다. 이것보다 적으면 여기에 치질 않는다는 얘기니까 사실 더 소규모 총격까지 그러네요. 합하면 많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이렇게만 계산을 해봐도 올해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2번꼴로 총기 사건이 난 셈입니다. 이게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인데요. 지금 23일까지 집계한 38건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만 6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160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최근에 미국의 총기 난사 급증 추세가 2020년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연간 총기 난사 건수가 2010년대 말까지는 한 해에 200건에서 400건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2020년대 들어서는 600건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증가세를 네.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단체가 얘기를 하기를 총기 난사에만 국한을 하지 않고 자살을 제외한 총기
사망 사례 전부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인데도 미성년자 120명을 포함해서 최소 1,200여 명이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급증했다고 하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네. 원인이 뭡니까?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를 보면요. 네. 학교, 집, 거리, 콘서트장, 슈퍼마켓, 사무실, 교회.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다니는 네. 장소가 가려지질 않고 정말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 문제,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랑 불화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총을 난사해서 해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심리학회는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어디에서도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폭력이 아닌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을 좀 학교에서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묻지마 범죄는 또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또 총기를 난사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교육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원인으로 짚은 게 일단은 총을 손에 넣기가 너무 쉽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냥 확대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가 또 큰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립이 많이 됐었잖아요. 스트레스도 사람들이 많이 쌓인 상태였고 근데 이 상황에서 경기까지 침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총기 판매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0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총기가 2,300만 정이었는데요. 이게 사상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도 비슷하게 팔려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총기의 수가 총 3억 9,300만 정에 이를 것이다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인구가 3억 3,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사람 수보다. 작년 10월 갤럽이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성인의 한 45% 정도는 총기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네, 이게 충격인데요. 지난달 7일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뉴포트 뉴스 초등학교에서 6살짜리 어린이가 교사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줬던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교사가 이제 총을 갖고 왔으니까 그걸 압수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총을 발사를 했는데 한 발을 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걸 들여다봤더니 오발 사고가 아니라 정말 겨냥해서 쏜 거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고요. 이 사고로 교사가 가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550여 명의 학생들이 긴급 대피를 했고요. 그럼 이 총은 어디서 났느냐? 역시나 부모의 것이었는데요. 부모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급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 처음으로 혼자서 학교를 갔다. 그동안은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가서 치료의 방법으로 동행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날 혼자 처음으로 간 날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러게요. 재판에 회부되기가 어려운 나이고 회부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소년 법무부의 보호 연령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부모가 총기 관리 부주의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버지니아주 교육당국은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는 금속 탐지기나 무작위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아이가 이걸 갖고 온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성인 총기 난사범이 교실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이 금속 탐지기를 그럼 초등학교까지 도입을 해야 될까? 이걸 검토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내놨고요. 학교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삐 소리가 나면 이제 몸 검색을 당하게 되고요. 지금 미국 내 고등학교 15%가 이렇게 금속 탐지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7 내지 9%의 중고교에서는 투명한 책가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로 이 비율이 내려가면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초등학교에는 많이 적용이 안 됐는데 이런 비극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전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게 총격 사건을 궁극적으로 막아주진 못한다. 상담이라던가 정신건강 지원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청소년 교육시설에서도 10대가 또 총을 난사해서 동료들 2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기를 통해서 표현되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이게 지금 뭐 연령대 어려지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지난달 21일에 또 한 남성이 총기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30세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걔랑 같이 주말에 사냥 여행을 갔거든요. 예. 트럭 뒷좌석에 이제 소총을 포함해서 사냥 장비를 실었는데 뒤에 있던 개가 이 총을 밟으면서 탄환이 발사돼서 이 주인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럼 누구에게 또 책임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총기 사건이 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완전히 딴 나라 얘기 같은 그렇죠.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학교 들어가는데 금속 탐지기 통과하고 네. 가방도 투명한 거를 써야 하고 그렇죠. 이게 그 지금 이유가, 네. 21세기에 과연 벌어질 법한 이야기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총기를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상하원이 신속하게 행동해서 돌격 소총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안의 내용이 반자동 소총, 10발 이상 탄환을 넣을 수 있는 탄창 등 대량 살상에 유리한 총기류를 민간이 소지하는 걸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자동 소총의 경우는 신규 판매 시에 최소 구매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이던 1994년에 그때 주도를 열심히 해서 도입을 했던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시효가 만료돼서 지금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중간 선거 결과로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긴 더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당장 공화당 소속이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최근에 총격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전까지 새로운 총기법은 채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공화당 유권자 대다수는 이 총기 규제라는 게 무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총기를 보유한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지역구가 캘리포니아주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 21일, 23일에 발생을 해서 한 20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참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도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침묵만 지켰어요. 그리고 네. 총기 규제는 안 된다라는 이 얘기만 지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또 이게 펼쳐질 수 있겠느냐. 총기 규제 법안이 그런 회의론이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탄창 크기를 줄이게 해가지고 네.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총알을 발사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이런 네. 것조차도 못하는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총기 자체를 규제를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총기 박람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의도로 총기를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경로가 이 박람회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매년 평균 2,300여 건의 총기 박람회가 열린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1%가 이제 총기 구매자에게 별도의 신원 조회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박람회 가서 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일리노이주에서 총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올 들어서 30건 이상의 총기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는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총기 박람회가 또 펼쳐지고 있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앞서 공화당 유권자 다수가 총기 그러니까 무기 휴대 권리를 수정한 수정헌법
지켜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의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수정헌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총기 보유가 타협하지 못할 헌법적인 권리다. 타협하지 못할 헌법적 네, 그렇습니다. 권리다. 그렇다고 이제 미국 보수 진영, 이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기 업계는 공화당이 이렇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총기를 갖고 있는 건 취미, 뭐 유행, 뭐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가볍게 하면서 로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확대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법으로 총기를 규제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222대 212로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하원에서는 당연히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상하원을 지난 회기에 다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총기 규제 법안을 좀 강력하게 좀 도입을 해보자라면서 이제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를 거의 30년 만에 입법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공화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용량 탄창 금지, 돌격소총 금지 이게 다 규제에서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총기를 살 때 신원 검사를 강화하겠다. 위험한 인물들이 총기를 소유하는 걸 막겠다라는 조금은 부차적인 내용만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도 이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그때도 컸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총기를 규제하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갖고 있는 주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1989년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격무기 금지령이라는 걸 통과시켰고요. 이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개 이상의 총기 규제법이 있는 주예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른다면 총기 난사 사건이 정말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 건 맞습니다. 공격용 총기 판매가 금지됐죠. 총기 구매 시에 신원 조회를 해야 되고 범죄자는 평생 혹은 10년 동안 소유가 금지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총기를 갖고 있는 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고요. 예. 위험한 인물의 경우는 가족이나 사법기관이 총기를 몰수해달라라는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013년 이후에 제조된 대부분의 권총에 마이크로 스탬프라는 기술이 적용돼 있어요. 네. 이거는 총알이 발사될 때 총알에 이 총기의 고유 코드를 각인해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나중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담겨 있습니다. 아, 그걸 만약에 범죄에 이용했을 그렇습니다. 경우에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금방.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총기를 샀던 사람들은 규제를 거슬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댄스 교습소에서 총기 난사를 했던 범인도 대용량 탄창을 썼는데 이 범인이 이 대용량 탄창은 2000년부터 금지가 됐으니까 그 이전에 샀다면 합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 6월에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의 법률에 제동을 건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뉴욕주에서 100년 이상 된 법률이 있었어요. 권총을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네. 이게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총기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예. 당연히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총기 전문가들도 캘리포니아주의 총기법이 강력하긴 한데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총기를 구하기가 쉽고 문제는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범인들이 네바다주에 가서 총기를 사가지고 들어온 걸로 또 나타났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 4억 개에 가까운 총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기 폭력을 완전히 없애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 좀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에 이제 가족이나 사법당국이 총기를 몰수할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범인들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을 보였다라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엔 증언을 했거든요. 예. 안 그래도 불안해 보였다.
그런데 누구도 총기 몰수를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상대로 이 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주민의 3분의 2가 나는 이 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인지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허점도 있었다는 거고요. 당장 이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거봐라. 캘리포니아주가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이거 실패한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단속도 안 하고 제대로 규제도 안 해놓고. 어차피 총기 난사 일어나지 않느냐라면서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총기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좀 규제를 해서 그래도 효과를 거둔 나라들이 있는데요. 영국이 1996년부터 개인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총기 사망자가 10년 동안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호주는 속사총기, 산탄총을 금지하면서 총기 사망자를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을 마련하니까 총기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CNN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매년 총기 난사가 발생한 유일한 선진국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정기적인 총기 난사는 미국 특유의 현상이 됐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총기 소지 권리를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여기는 미국의 총기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총기 사고에 대응하면서 큰 변화를 이뤄냈는데 미국은 여전히 조사를 해보면 성인들의 절반만 총기 규제를 지지하고 있고 정치 쪽은 좀 멈춰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들이 총기 소지 권리를 더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요. 네.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2일에 판결을 내렸는데요. 가정폭력범 등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있었는데 그 금지 기간 중에 총기를 사용한 거예요. 이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졌는데 이 남성이 항소를 하니까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연방대법원이 이제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연방법무부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람회가 열렸던 일리노이주에서 지금 살상용 무기 판매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10일에 발표가 됐어요. 발효가 됐는데 며칠 뒤에 총기를 갖고 있는 800여 명이 법원에 임시 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리노이주 제5 항소법원 재판부가 1월 31일에 이렇게 금지하는 것에 대한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지금 임시 집행 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1심 법원이 원고들에게만 집행 금지 대상을 적용을 했었는데 주 전역의 전체 주민에게 오히려 확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정반대 그러니까 총기 소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도 아니고 총기 난사 대비 훈련을 한다.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답답하네요.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